미국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며 단정지었던 트럼프는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이상하리만큼 많이 측정됐네요. 한국 관세를 15%로 더 올리겠습니다. 아니 전쟁도 이겼다면서 한국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다니요? 사실 트럼프의 자신만만하던 목소리 뒤에는 미국의 충격적인 상황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미군이 쏟아부은 미사일만 2,000발, 5년치 구매량을 소진해버려 국가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비명을 지를 때 한국만 거대한 방산 흑자를 본 것이었는데요. 전쟁 시기에만 700억 달러, 약 100조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였죠. 미군의 안전 보장은 이미 몰락했고 믿을 건 한국의 방산뿐. 전 세계가 한국이 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한국도 몰랐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천공투의 96% 명중률과 위력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무시당했던 다른 한국 무기들의 효율이 들춰지자 중동 5개국에서 초대형 제안으로 백지 수표를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도 절대 막지 못한 한국의 치솟는 몸값. 이제 시작일 뿐인 한국의 잠재력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168발입니다. 그 숫자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무의식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국방부 핵심 관료들, 합참 인사들, CIA 국장, 그리고 대통령 직속 안보팀이 전부 자리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중동 지도가 붉은 선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화면 한쪽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전 현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들 했습니다. 국지 분쟁, 제한된 교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닷새 만에 그 판단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탄약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장군이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토마호크 사용량 보고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로 말씀하십시오. 장군은 잠깐 호흡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168발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완전히 정지시켰습니다. 저는 즉각 계산했습니다. 168발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탄약 소모가 아니었습니다. 168발이면 몇 년치입니까? 최근 5년 구매량을 넘어섰습니다. 방 안 누군가가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우리가 5년에 걸쳐 조달하고 비축해온 정밀 유도 미사일을 단 100시간 만에 소진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차에 100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탄약 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군사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즉 압도적인 화력 우위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IA 분석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하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공격 미사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방어입니다. 화면에는 드론 공격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란 연계 세력들이 미군 기지와 우방국 항구를 향해 소형 드론을 파도처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대, 많을 때는 100대 이상의 드론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미군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미 800발 이상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800발? 합참의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공격 미사일도 모자라고 방어 미사일도 모자랍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생산을 늘리는 것.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가? 무기 생산 담당 관료가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생산을 늘리라는 명령은 이미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입니다.
저는 믿기 어렵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요? 3년입니다. 방 안에 누군가가 낮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선에서는 매일 미사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조업 기반을 서서히 줄여온 대가가 이 순간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보고는 한 겹 더 두터운 공포를 더했습니다. 해군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입니까? 현재 확인된 것만 수십 개입니다. 장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유량은 약 6천 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바로 그 좁은 항로. 그곳이 막히면 유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담당 보좌관이 담담한 목소리로 세계 경제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말을 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보고가 중동 외교 라인에서 들어왔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그들 모두가 동시에 긴급 연락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요청 내용은 방공망이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버젓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드론, 공격이 멈추지 않는 현실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방패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부족한데 남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CIA 분석관이 조용히 새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즉시 생산이 가능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으로 유명한 나라. 최근 무역 흑자 문제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바로 그 나라. 방산 수출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위기에 해법으로 거론될 나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 생산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대답은 짧았지만 뭔가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면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상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세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안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실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미사일이 부족합니다. 생산할 공장도 없습니다. 중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산 생산력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그 한국을 압박하는 안건도 동시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아직 저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 아이러니인지 알지 못했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국,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방산. 그 이름 아래에는 놀랍도록 다양한 산업들이 촘촘히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유능한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부지런하고 수출 잘하는 파트너. 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새벽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상황실에서 처음 들었던 그 이름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제 생각을 지배하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동 전선의 불길은 잦아들기는커녕 더 넓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상황실은 열렸고 브리핑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잠이 들고 그 손 안에 보고서를 쥔 채 다시 깨어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날은 상황실이 아닌 별도의 회의실에서 전쟁 생산 대응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생산 담당, 군수 조달 담당, CIA 분석관, 산업 분석팀, 그리고 저.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회의의 무게는 어느 전쟁 브리핑보다도 묵직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사일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국방부 조달 책임자가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생산 속도로는 소모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약 3배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미사일의 3배를 생산해야 겨우 따라잡을 수 있는데 지금 생산 속도는 그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 벌어진 이 간격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재무담당 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비 추가 승인은 가능합니다. 500억 달러 규모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조달 책임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 문제입니다. 그 단 한 문장이 방 안을 다시 무거운 침묵으로 채웠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의회가 승인만 해주면 수천억 달러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쏟아도 오늘 당장 공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설비, 인력, 공급망, 인증 절차, 이 모든 것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CIA와 산업분석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방산 생산 능력 현황. 저는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미국 생산 속도는 느립니다. 유럽은 자국 물량 소화만으로도 이미 불가동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전선에 묶여 여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후보가 하나씩 지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CIA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는 국가는 세 곳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들어 분석관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로 들은 그 이름이었습니다. 분석관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산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은 모든 공정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반도체 공장.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생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내부, 자동차 조립 라인, 반도체 클린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은 수만 개의 부품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거대한 선박 하나를 완성합니다. 자동차는 초고속 대량 생산을 관리합니다.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의 공차를 관리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공정이 방산 생산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정밀성, 대량 생산, 복잡한 공급망 관리. 이것이 방산 생산의 핵심이라면 이미 그 역량을 민간 산업에서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방산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오랜 경험 없이도 빠르게 궤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산업 분석가가 추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수치들이 화면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였습니다. 제조업 자동화 수준이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았고 협력업체 네트워크는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납기 문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납기를 생존 문제로 인식합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계약이 끊깁니다.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절박함 속에서 납기를 반드시 맞추는 방법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납기를 생존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납기를 놓쳐도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수 조달 시장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민간 제조업에서는 납기가 곧 생사입니다. 그 긴장감이 수십 년에 걸쳐 기업 문화 깊숙이 새겨진 나라라면 방산 생산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CIA 분석관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반세기 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쟁이요? 북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죠. 그 위협이 언제나 실존했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생산 라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실전 대비를 전제로 설계된 생산 체계입니다. 저는 자리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 이상이었습니다. 반세기, 50년 동안 실제 전쟁의 위협 아래에서 생산 체계를 갈고 닦아온 나라.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연습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 무게감은 수치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실전 대비 전쟁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개요, 방산 수출 현황, 생산 라인 현황,
협력업체 구조. 오랫동안 저는 이 나라를 무역 균형의 관점에서만 봐왔습니다. 교역 상대국, 무역 흑자 문제, 관세 압박 대상. 하지만 그건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 시스템? 분석관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방공망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한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천궁.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사일 시스템의 이름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그 순간에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다. 그 생각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전쟁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 무렵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또 다른 브리핑이 기다리고 있었고 보고서 한 장을 읽으면 다음 장이 더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는 이상하게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장군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당혹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으로 그 미묘한 차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나왔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중동 전선 보고입니다. 장군이 화면을 켰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공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탄도미사일입니까?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론입니다. 그 한마디가 의외로 들렸습니다. 드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할 만큼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탄두 크기도 작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만큼 정밀하지도 않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 몇 초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수십 개의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아오는 드론들이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향해, 항구를 향해, 연료 저장 시설을 향해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불규칙한 간격으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고 레이더가 있고 대공 방어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군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부셔버렸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의 파도에 수십 대, 많을 때는 100대 이상. 그리고 그게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하나씩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0대 이상을 상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CIA 분석관이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은 약 3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1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잡는데 100억 원짜리 미사일을 쓴다. 그것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한다. 3배입니다.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드론 한 대를 쏘면 우리는 334배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방안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학살이었습니다. 일하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싸고 생산도 쉽습니다. 반면 우리는 돈이 있지만 그 돈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비싸고 생산은 느립니다. 적은 이 방정식을 정확히 계산하고 전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함정 안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UAE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외교 담당관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미군이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걸렸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군 기지를 믿어왔습니다. 미군이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공식을 수십 년째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기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있든 없든 방어망이 있든 없든 그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는 모두 취약했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패트리어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디서요? 여러 나라를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분석관이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드론 대응 시스템 보유 국가 목록이었습니다. 화면에 나라 이름들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유럽, 한국. 저는 마지막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관포와 미사일을 결합한 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호 복합입니다.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장갑차 위에 탑재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쪽에는 30mm 기관포 2문, 다른 쪽에는 미사일 4발. 드론 표적이 나타나자 기관포가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석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관포탄 가격은 발당 약 5만 원입니다.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5만 원? 3천만 원짜리 드론을 5만 원으로 잡습니다. 600대 1. 드론 대 패트리어트가 3333대 1이라면 드론 대 비호 기관포는 60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스템을 만나는 순간 경제적 계산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더 이상 경제 학살이 아니게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방 안 모든 사람이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분석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거리 방공망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레이더가 나타나고 발사대가 나타나고 미사일이 상승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름은 천궁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방산 무기의 이름은 수백 가지가 있고 그것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호 복합의 비용 계산을 본 직후였고 저는 한국 무기들이 단순한 성능 스펙이 아니라 전쟁의 경제학을 뒤흔드는 요소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한국 방공망 하나로 전쟁의 흐름이 바뀌겠습니까? 분석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눈썹을 들었습니다. 그럼요. 문제는 한국이 이걸 하나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분석관이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찾는 것은 무기 하나가 아닙니다. 방공망입니다. 완전한 방공망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구조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근접 방어라고 적힌 층위들.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이 그걸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 전쟁이 드론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뒤틀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도 어딘가에서 비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두 번째 주를 넘어서던 날 아침, CIA에서 평소와 다른 종류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두바이 상황 변화였습니다. 금융 관련 보고서였는데 저는 처음에는 왜 이 시점에 금융 보고가 들어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교전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두바이 금융 흐름을 이야기하는 걸까? 하지만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그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고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자국으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동의 금융 허브,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털을 잡고 사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전쟁의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총성이 두바이에서 들린 건 아닙니다.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의 드론이 인근 지역에서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들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밤하늘에서 섬광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뉴스에 흘러나오자 그것만으로도 수백만 명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총이 직접 날아오지 않아도 총이 날아올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경제는 마비됩니다. UAE 정부가 보내온 외교 전문이 이어서 보고됐습니다. 외교 담당관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 회의실이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 문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UAE는 오랜 세월 미국의 우방입니다. 미군 기지를 자국 영토에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군 기지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공식 채널로 알려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동맹 질서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균열은 이란의 전략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형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군은 요격합니다. 하지만 소형 드론 수백 대를 동시에 날리면 미군은 비용 때문에 선택적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노려 드론 일부가 목표에 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적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란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해군 장교가 기로에 설치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확인된 기로에 수십 개, 보유 기로에는 6,000번 개. 호르무즈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39km입니다. 그 좁은 수로를 통해 중동 원유의 거대한 흐름이 통과합니다. 거기에 기뢰가 깔리기 시작한다면 소해 작전을 펼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에너지 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이고 원유 가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를 겨냥한 압박 작전이었습니다. 그 압박 앞에서 중동 국가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미국만 믿을 수 없다.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바레인. 중동 주요 국가들이 거의 동시에 긴급 무기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외교 담당관이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방공망입니다. 방공망 전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라면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공망 전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일 무기가 아니라 복합 시스템이며 레이더와 지휘, 통제 체계와 여러 층위의 요격 수단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국방부 장군이 설명을 보탰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중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용입니다. 드론 같은 적어도 다수 표적에는 비용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다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고도별로 다른 시스템이 층층이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높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잡고 중간 고도에서 순항 미사일을 잡고 낮은 고도에서 드론과 로켓을 잡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현재 이 구조를 갖춘 나라는? CIA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 가능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 대응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층 방공망 구조를 완비한 나라 목록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석관이 한국 방공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 방어, 중고도 방어, 저고도 방어, 근접 방어, 드론 대응. 각 층위에 대응하는 한국 시스템의 이름이 하나씩 거론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자료가 펼쳐지면서 의심이 무너졌습니다. 수치들이 나왔고 실전 운용 데이터가 나왔고 수출 계약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손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전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고고도 방어부터 드론 요격까지 전부 한국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외교 담당관이 마지막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말했습니다. 단일 무기가 아니라 패키지를 원한다고요. 방공망 전체를 원한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요청서 발신국 목록이 있었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바레인.
중동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방어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당장 공급 가능한 나라.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것을 관리 가능한 분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동 전체의 안보 계산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납기 가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공망 수요 전체를 채울 수 있는 나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석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분석관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게 다음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관세 압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계가 한국의 방공망 패키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충돌했습니다. 아직 저는 그 충돌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나의 인식이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세 번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오는 보고들은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었고 워싱턴의 밤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사무실 소파에서 자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백악관에서 직접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중동 국가들과 긴급으로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UAE 국방장관, 사우디군 고위 관계자,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국방부와 백악관 전략팀이 참여했습니다. 화면 속 UAE 국방장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는 인사말도 짧게 끝냈습니다. 우리는 방공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미리 준비된 답을 꺼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추가 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UAE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장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100억 원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군사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재정 계산이었습니다. 전쟁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UAE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 성능의 무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무기 도입의 기준은 언제나 성능이었습니다. 더 멀리 날아가는가, 더 정확한가, 더 많은 목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하지만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고 나자 그 기준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CIA와 산업분석팀이 세계 방산 공급 현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이미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 유럽 각국이 앞다퉈 무기를 발주했고 그 물량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납기가 최소 2년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생산 라인은 풀가동 중이었지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됐던 그 숫자 3년이라는 납기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전선을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분석관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즉시 대량 납품이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한 곳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이제 저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사적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특이합니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반도체 공장이 전부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생산 관리의 핵심 논리는 동일합니다. 화면에 영상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현대 울산 공장의 조립 라인, 거제도 조선소의 블록 공정, 반도체 클린룸. 조선은 수만 개의 부품을 동시에 추적하며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합니다. 자동차는 분 단위로 공정이 돌아가는 초고속 대량 생산입니다.
반도체는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 분의 1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 공정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량이 전부 방산 생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그 논리가 아주 선명하게 이해됐습니다. 복잡한 공급망 관리 능력, 대량 생산 역량, 극도의 정밀성, 이 세 가지가 방산 생산의 핵심 요건이고 한국은 이미 민간 산업에서 그것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다는 것. 산업 분석가가 데이터를 더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았습니다. 협력업체 네트워크는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부품이 물 흐르듯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납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납기를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계약이 끊기고 계약이 끊기면 협력업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 두려움이 조직 문화 안에 새겨졌고 그 결과 한국 제조업은 세계에서 납기를 가장 잘 맞추는 산업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미국 방산 산업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의 납기 지원은 업계에서는 거의 관행처럼 여겨집니다. F-35 프로그램, 주말 특급 구축함, 항공모함 건조. 하나같이 납기가 몇 년씩 밀렸습니다. 물론 그 복잡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구조적인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납기를 어기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결국 실력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석관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실전 준비 문화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휴전 협정만 맺어져 있고 언제든 전선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 인식이 방산 생산 라인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평시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재고를 유지하고 가동 체계를 늘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이 갑자기 시작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 그게 한국 방산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해군 장교가 별도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미 해군 정비 관련 보고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 해군 보조함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맡겼습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도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밀린 주문으로 공간이 없고 납기도 길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빠르고 품질도 검증됐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 함선을 한국에 보내 정비를 맡기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격차를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관세 압박 검토, 무역 흑자 시정.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국에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계는 한국 조선소에 함선을 보내고 한국 방산 기업에 방공망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는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날 무렵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중동에서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어떤 무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기 요청이 아닙니다.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를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웅, 비호, LSAM, CWS.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한국이 이걸 전부 가지고 있다고? 분석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중동에서 온 요청서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분량도 달랐고 내용도 달랐습니다. 무기 몇 종을 얼마나 납품해달라는 단순한 구매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체계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방공체계, 통합방어체계, 다층 요격체계. 저는 그 요청서를 처음 펼쳤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거기 적힌 무기 이름들이 전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청웅, 비호, LSAM, CWS, 유도 로켓. 저는 CIA 분석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무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요청서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 나라의 방산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기를 사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방어 논리 자체를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층으로 나눈 구조도였습니다. 중동이 원하는 건 다층 방어입니다. 하늘을 고도별로 나눠서 각 층에 맞는 시스템이 방어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는 첫 번째 층을 가리켰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탄도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여기를 방어하는 것이 LSAM입니다. 미국의 사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LSAM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다음 층을 짚었습니다. 중간 고대는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내려옵니다. 여기를 막는 것이 정웅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다시 들으며 처음 들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1주차 회의에서 분석관이 처음 꺼냈을 때 저는 그냥 또 하나의 미사일 이름 정도로 들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이제는 중동 요청서에 정식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세 번째 층을 가리켰습니다. 저고되는 방사포와 드론이 날아옵니다. 이 층이 사실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 시스템이 개발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챕터에서 봤던 그 드론파도 그 비용 역전의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층, 화면에 레이더와 기관포가 나타났습니다. 근접 방어입니다. 군집 드론처럼 아주 가까이 들어온 표적을 막습니다. CWS 시스템입니다. CWS.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분석관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전투기 아래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공중 요격입니다. 드론을 공중에서 잡는 방식입니다. 70mm 유도 로켓으로 비행 중인 드론을 요격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하늘을 5개 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다른 시스템이 맡아서 방어한다. 그 구조가 화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전부 하나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한 나라가요? 예, 한국입니다. 그 대답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에로 시스템으로 유명하지만 전 고도를 아우르는 완결된 다층 구조를 갖추는 데는 미국의 지원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 체계를 완성하는 데 수십 년과 수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봐왔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무기 수출국으로 봤습니다. K방산이 뜨고 있다더라. 폴란드에 팔았다더라.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5층 구조도, 각 층에 자리 잡은 한국 시스템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버티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외교 담당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일 무기가 아닌 시스템 전체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청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청웅 비호, LSAM 드론 방어,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추가 요청 항목들, 훈련, 정비, 부품 공급,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가능성 검토.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방어 시스템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통째로 이식받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대국이 동맹국에게 안보를 의탁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로 한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중동이 찾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통째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중에 지금 당장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더욱 적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역 흑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관세를 어느 수준으로 부과할 것인가,
그 협상에서 어떤 레버리지를 쓸 것인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전쟁 버티기에 열쇠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저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을 단순히 무역 파트너로만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가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네 번째 주로 접어든 날 밤, 중동 전역에서 같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아부다비였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바레인. 중동의 핵심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CIA는 그 회의의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고 이틀 뒤 그 내용이 백악관 보고서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천천히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한 문장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미군이 있으면 안전하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깨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수십 년의 동맹 질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어도 드론은 날아오고 요격은 이루어지지만 비용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방어 미사일 재고가 먼저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에서는 드론 공격 영상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한 번에 수십 대, 많을 때는 100대 이상. 그것을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한 번에 수백억 원이 사라집니다. 사우디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건 군사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비율로 방어를 계속하면 먼저 재정이 무너집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빠르게 모였습니다. 다층 방어가 필요하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잡고 중간 고도에서 순항미사일을 잡고 낮은 고도에서 드론을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 분석관이 화면을 바꿨을 때 거기에는 한국 방공망 구조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그것을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을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질문들. 사우디 장군이 물었습니다. 이걸 전부 연결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천궁 요격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성공률 데이터가 화면 한쪽에 떴습니다. 실전 요격 성공률 96%. 사우디 장군이 낮게 탄식했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호 복합 영상이 나왔습니다. 기관포가 드론을 향해 연속 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약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발당 5만 원. 3천만 원짜리 드론을 5만 원으로 처리한다는 그 숫자가 회의실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카타르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층 구조도 전체가 펼쳐졌습니다. LSAM, 청웅, 저고도 방어, CWS, 공중 유도 로켓. 각 층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전부 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꽤 오래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UAE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 구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목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무기 납품, 현장 교육, 장기 정비 계약, 부품 공급망 구축, 기술 협력, 공동 생산 가능성 검토,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3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그 숫자가 회의실에 내려앉았습니다.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협력이 확장되면 전체 규모는 1,000억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1,000억 달러, 135조 원. 그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방어체계 전체의 재설계를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설계의 파트너로 선택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 보고가 백악관에 전달됐을 때 저는 한동안 보고서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CIA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 위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350억 달러, 1,000억 달러,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 한국.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몇 주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던 날 새벽, 상황실에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납기 가능한 나라 중 하나 정도로 들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 앞에 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안보 질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저는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며 말을 마쳤습니다. 한국 없이 이 전쟁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낸 뒤 저는 한동안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30년 가까이 미국의 패권 논리 안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방금 한 말이 갖는 의미를 저 자신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없이 이 전쟁을 버틸 수 있느냐?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나온 배경에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쌓아온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해군 쪽에서였습니다. 미 해군 보조함 추가 정비 관련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지난번 보고가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척이 이미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군 장교에게 왜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속도. 미국 조선소는 밀려 있었고 납기가 길었고 비용도 높았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빠르고 품질이 검증됐고 납기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 상황이 방산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산.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미국이 느슨해진 자리를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산업 역량의 축적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국방부 생산 담당이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생산 라인은 풀가동 상태지만 소모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몇 달 안에 심각한 재고, 부족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전쟁이 시작된 첫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168발. 5년치 토마호크 재고가 100시간 만에 사라졌던 그 숫자. 그때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선에서 소모된 양은 그 몇 배에 달했습니다. CIA 분석관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드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기준은 누가 지금 당장 납품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의 이동. 저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경험은 남습니다. 납기가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 국방 담당자들의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세계 방산 생산 능력 지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 즉시 대량 생산 가능한 국가 목록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전선에 묶여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접근이 불가합니다. 유럽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미국은 자국 수요도 감당하기 벅찹니다. 동그라미는 하나 남았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량으로 납기를 맞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까? 분석관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이 저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한다는 것,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 제조업이 강하다는 것, 이 사실들은 모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합쳐졌을 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 총합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천궁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호도 아닙니다. LSAM도 아닙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공장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공장!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배를 만드는 공장,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미사일을 만드는 공장. 그것들이 전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수십 년에 걸쳐 경쟁과 생존의 압력 속에서 갈고 닦아진 납기 문화와 생산 역량,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위협 아래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생산 준비 상태. 그것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워싱턴에도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드러낸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오래 만들 수 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세계의 시선이 조용히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이 나라가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상대는 양보하고, 우리가 조건을 걸면 상대는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현실이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보좌관이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없이 이 전쟁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방 안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동맹을 품었는지. 하지만 이 전쟁이 드러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세계는 조용히 한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무역 흑자를 문제 삼고 관세를 검토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순간 그 계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공장을 막으려 하던 바로 그 시간에 세계는 그 공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적당한 시점에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날 새벽 3시, 저는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이름 없이는 이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승리는 공장과 항만과 숫자로 결정됩니다. 저는 그 말을 늘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다면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힘은 한반도의 남쪽 끝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드러낸 대한민국의 진짜 힘, 바로 반세기의 생존 압력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생태계와 방산 역량이 오늘날 세계 안보의 중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